하셨나요? 저만 하고 왔는데 앞에서 시간이 좀 촉박한데 급하게 그런데 진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류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부류가 밥 먹여주는 사람입니다. 일단 밥 먹여주는 지난번에 와서 있었죠. 김밥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뭐라도 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몰골이 또 이상해서 입술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모른다면 좀 그런 부하고 호흡을 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이거 불이 여기만 불 꺼지나요? 네, 오늘도 서울에서 소풍 오듯이 왔습니다. 네, 2시간 한 16분 정도 오는 내내 계속 노트북에 논문 쓴다고 막 작업을 하다 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2시간 16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몽롱해진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에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마음의 눈빛을 크게 뜨셔가지고 속도를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벌써 얼마나 지났죠?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거든요. 감 다 떨어지잖아요. 분단, 통일, 분단, 통일, 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억에 나는 거 있나요? 있어요? 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진짜 기억이. 외세, 분단의 본질, 외세, 분단의 기원, 외세, 분단이 유지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외세. 그 본질만 깨달아도 엄청난 것을 알겠네요. 분단은 남북관계, 남북의 분단이지만 말은 남북의 분단인데 그 분단 체제를 규정하는 힘은 국제정치 패권이 될 수 없고 외세, 미국, 그 이전에 일본 이런 국제정책 패권이 될 수가 이 분단 체제를 규정한다. 그런데 70년 체제는 이 내부적으로도 좋은 말로 분단 기득권 체제입니다. 여전히 우리 반공동체, 대한민국 내지는 이 8천만의 이 땅의 공동체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반되는 외세적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는 분단 기득권 세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게 분단 체제입니다. 오늘 보다가 신문을 쭉 보다가 그 신문을 망평했던 한 사람의 글을 봤어요.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많은 대선은 조선일보가 기획한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그럼 그들이 엄청나게 관여한다. 동의하세요? 절대적으로 관여합니다. 절대적으로 판을 짭니다. 이게 분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 충성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충성했잖아요. 그들은 당시에는 미국을 그렇게 욕했어요. 왜? 일제에 충성했기 때문에. 일제 저항, 일제 반대편이었으니까. 그런데 일제가 망한가? 미군정이 들어왔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정에 충성했잖아요. 이게 본질이죠. Who governs? 누가 정치 권력을 잡았는가? 누가 권력을 잡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조선, 동아, 중앙 이들은 권력일까요? 아닐까요?
압도적 권력입니다. 그냥 5년마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5년 단임제 정치 권력, 대통령 힘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70년 체제잖아요. 아주 아킬레스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툭 터지면 막 엄청난 비리가 덕실덕실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요. 시키죠. 갈아치우죠.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권력은 국민이라는 권력이 아니죠. 그 많은 독재 정치, 말도 안 되는 뭐 그걸 검언 유착이다, 뭐다, 정경 유착이다,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 물적 토대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했던 물적 토대가 사실은 분단 체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분단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모르니까. 알면 적폐 중에 근본 적폐, 분단 적폐라고 하잖아요. 그 분단이 체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거짓, 왜곡, 보도, 그 많은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들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한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안보, 방공, 나쁜 새끼들 그쪽에 다 몰아놓고 그들의 나쁜 짓들을 늘 정당화하죠. 민주주의 하자, 빨갱이요. 맞잖아요. 민주주의 하자들은 빨갱이가 몰았더라고요. 이 안보 정국이 무슨 민주주의야? 라는 시절이 90년대까지였어요. 좀 평등하게 나눠 먹자. 빨갱이야. 복지를 좀 확충합시다. 빨갱이야. 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90년대까지 그랬잖아요. 자주라는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해요. 통일이라는 말을 못 꺼내게 했잖아요. 평등, 평화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90년대 초반까지. 불과 20년 조금 지난 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 분단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모든 원흉을 한 곳에 딱 찍었죠. 나쁜 새끼들, 찌질한 놈들, 루즈들, 저 나쁜 북한 새끼들 때문에. 이게 분단 체제입니다. 진짜 이 사회가, 이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온전한 정상성을 가지고 작동될 수 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던 물적 토대와 환경이 바로 분단 체제예요. 그런데 그 분단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외세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분단을 구조화, 체제화시켰죠. 단적이네. 전쟁은 끝내야 되잖아요. 전쟁은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땅만이 전쟁 중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국제법적으로 휴전협정 체제는 전쟁 중인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만 전쟁 중이에요. 행복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 왜 우리만 전쟁 중이 됩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쟁 안 하고 있어요. 우리만 전쟁 중에 합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휴전협정 체제. 그래서 남북의 최고의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평화협정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2018년 4.27 판문점선에서 원래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남북의 지도자는 합의를 했지만 못하잖아요. 아니 이 전쟁을 왜 우리가 못 끝냅니까? 아름다운 관계죠. 한미관계는. 분노하지도 않아요. TV 토론 나갔더니만은 왜 종전하냐고요. 종전하면은 군대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요. 그 정도의 인식밖에 없는 게 군이에요. 참혹한 이야기죠. 어떻게 5천만 국민들을 악의 상황인, 진짜 엄청난 악의 상황인 전쟁적 상태로 70년을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국민행복은 기본인데, 평화는 기본인데, 그런데 전쟁 상태로서 70년을 방기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도 이해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정상성의 정상화가 70년 체제로서 굳어져 버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질을 보자 이거죠. 본질. 늘 가리고 있는, 그들이 가리고 있는 그 본질. 분단 체제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던 분단의 폐해, 분단의 작동의 메커니즘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만 우리가 기본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성을 회복해 갈 수 있다. 그 체제가 작동되지 않으면, 이게 평화적 질서로 가지 않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회적 요구사항들이 다 묻혀버립니다.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이명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을 누가 만들었을까? 12번 기소됐던 사람이 12번 기소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서울에 청계천 신화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만들잖아요. 박근혜를 누가 대통령 만들었죠? 물론 국민이 뽑았겠죠. 국민들의 인식체계의 생각을 누가 좌지우지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들, 그 언론들. 거짓, 페이크, 가짜 필요 없잖아요. 뭐라고 치면 되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결국 국민들의 인식체계 외리 생각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서 투표하잖아요. 이 악순환이죠. 정치 권력은 말입니다. 87년 체제, 즉 5년 단임제가 된 이후에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언론, 재벌이 가장 큰 힘을 쓰죠. 관료, 모피아, 검찰 가장 큰 힘을 쓰죠. 대통령 5년 단임제 1년 정도 그냥 맞춰주면 돼요. 2년 전부터 말 안 들어요. 같이 해먹든지 아니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 대통령 오면은 일 안 합니다. 5년 단임제를 예를 들어 4년이 나오는 중임제 개헌을 하자 그러면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책임 정치가 되어야 책임 행정이 됩니다. 책임 정치가 되어야 책임 행정이 되는 거예요. 책임 정치, 책임 행정을 해야 사실은 국민들이 행복한 거예요. 우주공산이잖아요. 5년 단임제. 1년만 대통령이 떠들 수 있다? 관료가 안 움직이죠? 이게 지금 30년 체제가 되었죠? 그래서 책임 정치 하겠다고 4년 중임 개헌, 5년 중임 개헌을 이야기하면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재벌, 언론, 관료들입니다. 왜? 자신들이 해먹으면 되잖아. 또 굳이 뭐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서 4년 중임제 8년은 충성해야 됩니다. 그 권력이 다시 정부를 재창출해버리면 16년간 충성해야 돼요. 그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죠? 작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분고분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행정 권력이 작동되지 않는 권력이에요. 오늘 단임제. 이 모두 분단 체제가 작동되어지면서 가능하게 되는 병리 현상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책임 정치에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들을 하면 된다. 최근에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단 체제와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개성공단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공단은 개성에 있는 공단이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게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분단, 통일, 국가 관련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 좀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오늘도 매우 생소한 이야기들을 계속 드릴 겁니다. 잘 몰랐던 이야기.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왜 모르죠? 분단 뉴스 회사들이 이상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 분단 뉴스 회사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네거티브하게 썼어요. 개성공단이 잘 되면 분단 체제는
그렇죠. 남북 경협 상징, 평화의 상징 이게 잘 돼버리면 분단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사활적으로 어떤 일 있더라도 이것을 받으려고 하고 네거티브하게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들었습니다. 공단의 진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북 경협 누가 하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북측에게 경제협력을 하자 그러니까 북측은 아주 우리를 좀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제정신이가. 아니 전쟁도 안 끝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전쟁은 끝내야 될 거 아이가?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좀 정상적인 관계에서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전쟁 중인데 무슨 경쟁을 하냐? 우리가 북측에게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을 하자고 했을 때 북측이 첫 반응이 그랬어요. 아니 우선적으로는 근본 문제부터 풀자. 전쟁을 좀 끝내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근데 우리는 좀 안타깝죠. 우리는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아니에요.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종전평화협정 관심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죠? 분단을 유지하는 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전략이니까 미국에. 종전평화협정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귀책이 알다시피 미국은 그런 안 하잖아.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경쟁력이라도 해가지고 신뢰 구축하고 평화를 제도하면은 그 힘으로 미국도 종전평화협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니? 하자. 되겠니? 북측 되겠니? 우리는 하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한 달 전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북 간에 엄청난 합의가 하나 있었죠. 6.15 공동선언 2항. 기억이 안 나십니까?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죠. 6.15 공동선언 2항.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이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했다. 이 합의가 무슨 합의였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을 거쳐서 2단계인 남북연합까지 가자라는 합의였어요. 한 3, 40년, 50년 걸리다 그랬죠. 기억 하나도 안 나십니까? 아시죠? 이 통일 방안 2항을 딱 합의한 상황은 모든 것을 바꿨어요. 통일 방안까지 합의한 마당에 경쟁력 가서라고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4항에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평화의 제도화를 위하여 남북은 경제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바로 개성공단이 잉태되었던 6.15 공동선언 4항의 합의입니다. 이게 개성공단이 태동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고 북측은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고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통일 방안을 합의한 상황에 맞추어서 쭉 치고 나와서 6.15 공동 4항에서 개성공단 합의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 땅을 많이 봤어요. 당시에 현대아산의 정주영 회장은 신의주를 달라고 그래요. 신의주. 북측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요. 야, 역시 당신은 기업가군요. 신의주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벌이는 따라오는 겁니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버는 것, 즉 안보, 군사적 긴장 이것을 녹여낼 수 있는 위치에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개성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성공단 전략입니다. 이해되시죠? 정주영 회장은 신의주에서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팔고 싶어 했었어요. 가장 큰 돈이 됐겠죠. 근데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럼 뭐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남북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겠다 해서
개성공단을 땅을 지정을 하고 개성공단 개발을 합의합니다. 2000년 6.15 운동선언 딱 2달 만에 2000년 8월에 개성공단 부지를 합의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1단계 100만 평은 말입니다. 남과 북이 전체 합의했던 2천만 평의 20분의 1의 규모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서로 합의한 것은 2천만 평이고요. 구두로 합의했던 것은 남과 북이 이 2천만 평을 4천만 평까지 1억 평까지 확장시켜 간다라는 게 남과 북의 개성공단 합의입니다. 이거는 1단계 100만 평입니다. 이거의 100배. 가장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평화의 상징으로서. 이게 휴전선입니다. 이게 파주, 우리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입니다. 문산의 아파트인데요. 광화문, 서울의 광화문에서 도로로 이렇게 가면 65km 나옵니다. 내비 찍으면 65km. 65km, 시속 65km 달리면 1시간 만에 갑니다. 날이 맑을 때, 가을날 지를 때, 비 오는 날 다음 계획을 때 말입니다. 서울의 뒷산인 삼각산 아시죠? 북한산에 올라가면 우리는 개성공단과 개성시 아우르고 있는 송악산 줄기를 딱 찍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뒷산에서 북측의 개성 뒷산인 송악산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산에 올라가면 서울의 뒷산, 북한산의 삼각산 새 뿌리 쪽 뿔,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니 왜 드린 줄 아세요? 분단이라는 것은, 통일이라는 것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관념 속에 통일을, 분단을, 북을 위치지워요. 생각 속에만 둔단 말입니다. 관념 속에서 눈앞의 현실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말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로서의 평화는 뭡니까?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웃고 떠들고 노는 거예요. 밥 한 끼 나누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술 한잔 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고 그게 통일이에요. 왜 못하죠? 왜 못할까요? 분단체제는 왜 허용하지 않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14년간, 남과 북이 14년간 그것을 일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2000년 8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2003년에 공단을 착공을 합니다. 남측의 토지공사 당시에. 분양을 했어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갈 테니까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지 않습니까? 먼저 2천만 평을 합의했지만 1단계 100만 평부터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1단계 100만 평을 토지공사가 기반시설을 하고 분양을 했어요. 공장부지 평당 14만 9천 원, 상업용지 호텔 같은 거 평당 4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경쟁률 3대1, 100% 다 분양이 됐어요. 당시에 개성에 들어가면 개성에 땅 분양받고 기업 공장 부지 분양받으면 로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로또가 맞았어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평당 14만 9천 원, 45만 원, 100만 원 다양했는데요. 땅 분양 다 끝났어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기 때문에 이 토지, 땅값의 원주인은 북측이잖아요. 물었어요. 땅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얼마를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북측은 얼마를 달라고 했을까요? 많이. How much? 2만 원. 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하지 않아요? 달러 박스요. 외화불이라고. 돈줄이라고. 달러 박스 외화불이 돈줄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누구죠?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언론 아닙니다. 뉴스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 달러 박스 돈줄 외화불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속았잖아요.
북측은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이 이 돈의 관점에서 자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인식일 뿐이에요. 그럼 사회주의 경제를 모르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회주의 경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하간에 그들은 공짜로 쓰고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측이 한 50배 정도 되는데 정부 토지공사는 기업들한테 땅 분양 다 했는데 중간에 사기친 것도 아니고 땅 주인은 돈을 안 받겠다 그러고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상징적 수준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북측은 고심 끝에 남측, 귀측의 호의에 높은 평가를 합니다. 좋습니다. 상징적 수준에서 받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어요. 여기 개성공단은 기축통화는 말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달러. 우리가 주장했어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어야 개성공단이 국제공단이 된다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북측은 노프라면 아무 문제 없다. 마음껏 해라.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던 얼마면 될까요? 상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했을 때 북측이 상징적으로 받겠다라고 제안했던 금액이 얼마냐면요. 뭐라고요? 아, 저분 굉장히 빡친 것 같아요. 615이 몇 말입니까? 그렇게 난해하지 않죠? 규칙이 전했던 기축통화 달러 기준으로 그럼 좋다. 1제곱미터당 $1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1제곱미터당 $1 되겠습니까? 그렇게 퉁칩시다. 북측에서는 1달러라는 말을 안 씁니다. $1, $2 이렇게 $1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평 단위를 안 씁니다. 제곱미터, 평방미터 이렇게 씁니다. 우리 평은 몇 군데밖에 안 쓰죠? 우리밖에 안 쓰죠. 북측은 제곱미터, 정식 도량형을 씁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1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값을 분명히 줬습니다.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회화하죠. 아주 회화한 겁니다. 그걸 현금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개성공단 안에 북측 건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있는데 시멘트, 철근 같은 원부자재를 현물로 줬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제곱미터당 한 900원 정도 치였더라고요.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 개성공단 그러면 터주기부터 해서 워낙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북측이 개성공단을 자본적 가치, 돈의 관점, 달러박스의 관점, 외화벌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두 번째 논거는 바로 북측 노동자들의 뭐라 해야 되죠? 임금입니까? 생활비입니까? 뭐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우리는 임금입니다. 북측은 생활비입니다. 사회주의 노동은 노동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아요. 여하간에 남과 북이 함께하는 것이다. 북측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우리 기준으로 임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될 우리 남측의 기업들은 저임금 보고 들어간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더 낮은 저임금 찾았던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제조업종에 아주 영세한 한계업종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기술이 담보된 첨단 업종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제재를 했죠. 그래서 그냥 미신 같은 거 들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물론 전기전자, 기계금속 뭐 이렇게 단순 조립 관련해서 기업들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여하간에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을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남북이 협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도 드릴게요. 저는 2003년, 4년 이 개성공단 협상할 때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 사무처 남북관계국장으로서 이 협상의 컨트롤타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누가 했는가? 통일부, 산자부, 국정원 이들이 팀을 가지고 했었고요. 저는 BH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협상의 과정을 잘 압니다.
노동자들 임금 관련해서 2004년 3월 연평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주기업, 입주하신 사장님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사장님들, 북청 노동자들에게 달러 베이스로 한 달에 얼마를 주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었습니다. 다 달라요. 의류 봉제 파트 100불에서 150불 사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150에서 200불 다 해야겠어요. 100에서 200불 사이죠, 대충.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랬어요.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제한하고 북측이 한 3, 400불 부르면 200불 언저리에서 타결을 보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100불을 제한해요. 북측은 북청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을 얼마를 제한했을 것 같습니다. 책 안 읽어보셨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책 좀 읽어보시죠. 네, 그냥 예담처럼 드린 이야기입니다. 북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았습니다. 월 50달러면 되겠습니다. 월 50달러를 불러요. 100불을 주장하는데 협상이 아니죠.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내가 100불을 제안하면 측은 더 부르고 중간에 타결하는 거잖아요. 100불을 부르는데 그것으로 밑을 깔아버렸어요. 뭐 좌고 고민할 게 없죠.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설명했고, 그래서 북청 노동자들의 한 달 기본임금은 50불입니다. 2004년 12월 기준으로 그럼 얼마를 받아가니까 실질 임금은 얼마인가? 50불 기본임금에 연장, 야근, 특근을 해서 실질 평균임금은 그때 2004년 12월 우리가 총계 냈을 때 57불, 우리 한 하루는 63,000원을 받았어요. 하루 일당이 아니고요. 월급입니다. 그걸로 생활이 되나요? 되죠. 어차피 그 생활은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가 책임지잖아요. 이 사유체계, 이 경제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여하간에 기업은 얼마를 줬습니까? 63,000원을 줬죠. 기업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립니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 상식에 개성공단은 커줍니다. 달러박스다, 돈줄이다, 외화벌이다라고 일반화해서 이야기하죠. 무지각입니다 그랬죠. 그 무지를 만드는 놈들은 누굽니까? 악이죠. 왜 악입니까? 우리들의 인식체계, 우리는 그것을 듣고 상황 판단을 해요. 우리의 상황 판단을 완벽하게 외우겠죠. 육체적 폭력보다 더한 겁니다. 이걸 평생의 신념으로 가져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북에 대한 인식을 가져요. 나쁜 놈들이라고. 틀렸죠. 우리 인식은 틀렸죠. 그래서 유일한 선은 알며 유일한 악은 무지라 그랬는데, 그 무지를 제도적으로 양산하는 그들, 바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이 부분은 북한 나쁜 새끼들이야, 찌질이들이야, 혐오의 대상으로, 폄훼의 대상으로. 이 연장선에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북이라는 것은 우리는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인식의 정보들은 다 대부분 뭐죠? 분단체제는 북에 대해서 그만큼도 긍정적인 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놈 들이면 되잖아요. 절대 분단체제, 전쟁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적이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 폄훼의 대상으로 일반화시켰죠. 그래서 이 체제 속에서는 우리 모두 구조적으로 북맹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노력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단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바꾸지 않는 한 북맹은, 우리들의 북맹은 계속 확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속된 말로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북한 학자 알 것 같아요? 수많은 북한 학자가 있어요. 몰라요. 분단 체제가 만든 북한 학자들이에요. 가장
가장 참혹한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재앙적 수준이에요. 재앙적 수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배우고 있고 이 전쟁 체제 속에서 국가방법 속에서 북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쳐버려버려요. 어느 학자도 대충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러지 용기 내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굳이 말라고. 그래도 뭐 교수하고 그래도 학자하고 그래도 뭐 전문가이냐 TV 토론 나오고 잘 살 수 있잖아요. 학문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학자는 그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문은 돈벌이에요. 그냥 잡일 뿐이에요. 그게 진실은 없어요. 악순환이죠. 분명한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성공단은 북측은 돈의 관점을 사잖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평화의 제도가. 평화의 제도가. 참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감히 평화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그 악의 과신이, 도발의 주체가, 나쁜 새끼가 어떻게 평화의 단어와 이걸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통념은 그렇죠. 우리 그 통념이 협상장에서도 통할까요? 말씀드렸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북측과 협상을, 공식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협상장에서 북측의 대표하고 저하고 막 하는 협상의 내용을 우리 국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 지위에서 체득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비밀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실은 늘 팩트로 나타납니다. 결국 자 이곳은 말입니다. 이곳은 서부전선에 북측의 서부전선에 주력 최정예 군 무력이 있었던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이 주둔했던 군사의 기지입니다. 2천만 병은 그 군부대, 군사지역이에요. 빽빽했던 군사 무기 체계들이 엄청났어요. 기갑사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6만의 군병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년에 걸쳐서 송악산 후방 북측으로 약 10에서 15km 군대를 물립니다. 군대를 물린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 5,000개를 받겠다고 땅을 공짜로 내놓은 거예요. 군대를 물리고 남측의 기업을 받겠다? 안보적 관점에서 이것은 자해행위입니다. 맞죠? 우리가 고향 일산의 1사단을 뒤로 뺄 수 있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걸 쉽게 뺐을까요? 아닙니다. 그 체제는 제가 그랬죠. 회의 체계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엄청난 저항이 부딪힙니다. 엄청난 저항이 부딪혔어요. 누구의 저항을 부딪혀요? 군인들. 북측은 안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다고 그랬죠. 보위라는 말을 씁니다. 보위. 안보의 개념을 그들은 보위라고 해요. 소위 말하는 그들의 말로 이해해 볼게요. 조국 보위, 공화국의 보위에 엄청난 치명적인 파격이 어떻게 내놓는단 말이냐. 못한다라고 끝끝내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지역 사령관 끝까지 저항했어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 사령관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예? 설득이 안 됐다니까요. 끝까지 반대했구나. 맞아요. 원산으로 보직 변경이 됐습니다. 원산 지역 사령관을 보내버렸어요. 상상이 안 되죠. 김정일한테 대드는 놈이 있단 말이야. 미친 거 아이가? 어마어마한 회의 체계들이 있는 겁니다. 공적 체계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하간에 그래서 그 엄청난 저항을 뚫고 2년에 걸쳐서 설득하고 2년에 걸쳐서 이 군대를 10에서 15km 후방으로 물리고 여기에다가 남측의 격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이론, 나라와 나라 사이, 공동체 사이에 경제 협력의 관계 밀도가 높아져 버리면 상호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전쟁하면 서로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는다. 경쟁력의 관계 밀도를 높여버린다. 이게 바로 칸트의 영구 평화 이론이 굳이 뭐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이에요. 우리한테 한 가지만 약속을 지키라고 했어요. 군대를 물리겠다. 특혜적 조치로 땅을 내놓겠다. 특혜적 조치로서 생활비도 임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 깎아주겠다. 한 가지만 지켜라. 2천만 평을 내놓으면 몇 개의 기업이 들어준다? 한 5천 개. 가장 빨리 들어야 된다. 5천 개의 기업이 작동되면 그 연관 협력업체가 남측에는 몇 개가 가거든요. 곱하기 한 20개 정도 됩니다. 한 10만 개 정도 되겠습니다. 막 고민하다가 5천 개, 10만 개. 그런 개성공단이 북측에 2개, 3개, 4개가 되어가는 과정이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들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개성공단의 진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처음 듣죠? 왜 뉴스 회사들은 이걸 이야기 안 하죠? 상상이 안 되죠. 감히 그 뉴스 회사들이, 그 분단 뉴스 회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진실은 진짜 멀리 있죠. 개성공단 들어서 어마어마했던 구구 억척들, 별의별 측들, 북측 노동자들이 지급되어지는 임금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원 전용된다, 핵과 미사일 자원 전용된다, 그런 거짓들을 누적적으로 한 3, 4년 딱 알아버리니까 그래서는 닫아도 국민들 놀라지도 않잖아요. 다 그렇게 닫는 거예요. 이거 김대중 정부 때 합의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밀어붙였어요. 미국이 반대해도 미국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고 안 되고 우리는 하겠어라고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언제부터 비정상화됐을까요? 언제부터 비정상화됐을까요? 이명박 정부 딱 들어오자마자 비정상화됩니다.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인수위가 딱 끝나자마자 첫 일성이 뭐냐? 개성난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다.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땅 분양받고 2008년 이후에 들어가려고 했던 단 한 개의 기업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기존 안에 있는 기업들은 기존 수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됐어요. 더 이상 추가 투자, 신규 투자를 다 막았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오이사 조치하는 게 있었어요. 오이사 조치는 2000년 10년 이후에 나온 거죠.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끝나자마자 2008년 3월부터 개성난 동결시켰다고요. 내부적으로. 아무도 못하게. 그러면서 대외비로 비밀스럽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연구 요역을 주고 어떻게 하면 닫을 수 있는지를 연구시켜요. 방법이 나왔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닫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과 북의 합의를 우리가 안 지키면 북측이 닫아버릴 거야. 아니, 이명박 정부 닫아버리면 역사의 평가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개성을 닫았다는 역사의 한 줄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이 닫아서 좋도록 그냥 남북의 모든 합의들을, 공단간의 합의들을 안 지켜버리면 열받아서 그냥 백판 치고 지금 닫을 거야 했는데 북측은 안 닫아요. 왜 북측은 안 닫았을까요? 이게 웃기는 게요. 물리적 공단이죠. 물리적 공단이잖아요. 개성공단의 남측의 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벌어버려요. 뭐 여기보다 좋은 공단은 없어요. 압도적으로 벌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남북 당국 관계는 대립적이 되고 적대적이 됐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은 그 속에서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그 상태도 이대로 당국이야. 우리는 뭐 좀 어렵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 사면 되지 뭐. 월요일에 들어가서 일하고 나오고.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북측도 나가고 말 못하잖아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쭉 오게 되는 거예요. 초기에 2003년 착공하고 2004년 전체품 나오고 5년, 6년, 7년 진짜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국 관계가 확 일그러지고
6.15 14가 부정되고 대북 적대적인 다시 전면화되면서 공단도 비정상화되는데 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 가동하고 있는 비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그냥 다 필요 없고 됐어 닫아. 우리가 하자고 해놓고 우리가 또 닫았어. 자, 그 14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구조와 제도와 평화를 위한 경제력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경제력이었어요. 꼭 잊지 마십시오. 평화 경제라는 것은 말입니다. 평화의 터전 위에 경제적 번영을 만들자라는 것은 고전적 개념이고요. 평화 경제는 말입니다.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신뢰 구축도 하고 평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신뢰가 완벽히 형성된 조건 속에서 경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영 자체가 신뢰 구축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성난 사업이에요. 6.15 공공성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자주 평화의 제도를 첫 결실했어요. 우리 민족이. 북측 6만의 국민을 뺐죠. 하만 평화, 평화적 남북간의 상징인데요. 지금 개성공단은 북측에게 조금 독특한 곳이에요.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바로미터예요. 뭐냐면 이게 우리 민족이 자주적 평화의 제도를 첫 결실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평등 한미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을 독자적으로 열 수 있어 없어를 바라보는 시금석이에요. 거기에 부응 못하고 있죠. 전혀 부응 못하고 있죠. 미국이 엄청나게 반대하니까. 2000년 6.15를 합의했죠. 2007년 14선에서 1단계 개발 다 끝났으니까 2단계 250만 평 바로 개발 들어가자고 합의를 했어요. 2007년 14선언입니다. 물론 2달 만에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그 합의를 깨버렸죠. 안 지켰어요. 2018년 9.19 평양선언에 남과 북은 우선 개성공단을 금강산 관광 2개를 우선 정상화하자라고 합의했어요. 우선 정상 이거 하자. 이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시금석이니까 이거 하자라고 우선 정상화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9.19 평양선언에서. 근데 못했어요. 왜? 미국이 반대하니까. 미국이 반대하니까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반대한다고 막 힘들어하면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측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딱 찍어서 얘기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신년사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왜 이 말을 했는가? 미국의 반대라든가 아무리 제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북청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그 달러가 폭격, 제재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북측은 진짜 웃긴다는 것들 도무지 이러면서 그럼 좋다. 아무런 전제 조건, 대가 없이 달러 없이 할 수도 있다 이거. 왜 하려고 했을까요? 개성난 최초에 왜 했죠?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는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신년사 아무런 전조건에 대가 없이 개성공단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준 적이 없어요. 왜? 미국이 가장 검열이 많이 합니다. 2019년 재단 이사장이니까요. 정부에서 외교부나 통일부, 국방부, 정부는 국무부, 우리 국무성이라든가 이쪽을 직접 가서 공단 재개에 대해서 대놓고 말을 못하겠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단 이사장이 기업 대표단을 좀 들고 가가지고 공단 재개를 좀 오케이, 네, 갔다 올게. 그래서 기업 대표단 모시고 워싱턴 가가지고 미 국무성, 미 하원 청문회 다 돌았어요. 거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워싱턴의 싱크탱크들 쭉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개성공단이 있는지 몰라요. 공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요. 그 공단이 최초에 왜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상징이기 때문에 남북이 저것들끼리 뭘 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뭐죠? 평화잖아요.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표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미국의 국익이 아닙니다. 형식상은 그래요. 그래서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한반도의 평화 아니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도 필요하고 종전선언도 필요하고 평화협정도 필요하고 남북교류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애초부터 최초부터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다. 귀척이 제안했던 노동자들 임금 그거 아니다. 한 달에 요구받는다. 다들 기가 차죠.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처럼 이 돈으로 사회 가족이 먹고 사냐? 생각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땅값 사회라는 거 이해되지? 그럼 왜 반대하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북측이 가장 원하는 게 있다. 개성공단에 미국의 기업들이 진짜 들어오길 원한다. 예전부터 늘 하던 이야기다. 같이 가자.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매우 감동적이에요. 그래도 개성공단은 안 된대요. 그것은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설명해주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평화를, 통일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국익적 전략을 우리가 평화의 질서를 만들고 통일을 쭉 나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분단의 기원, 분단의 유지 전략. 그렇다면 설명해주고, 설명은 해야 되죠. 한미동맹이라니까 설명은 해주고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서 허락을 받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모든 정책 결정은 우리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심리적 포박 상태, 미국적 이해관계에 심리적으로 다 포박되어 있습니다. 70년 분단체제는 수많은 관료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하면 미국이 싫어할 텐데 말도 안 꺼내요. 알아서 그냥 미국이 싫어할 거니까 안 해버려요. 이게 체제로서 70년 분단이 만든 우리의 현실이에요. 개성난 사례를 보고 있으면 속이 천불 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부분 한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남북은 하고 싶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고 있죠. 미국의 반대는 상수예요. 미국의 반대는 상수잖아요. 당연히 상수죠. 그러면 누가 결정하고 누가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반대니까 안 한다. 미국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에요. 평생의 삶을 객체로, 대상으로 단 한 번도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 삶인데, 우리의 삶인데, 왜 할까요? 안 된다고요? 알았어요. 국민은 뭡니까? 국민은 바로 남북관계, 분단, 그리고 정치 권력, 그 관료들의 체제로서의 분단이 만든 정의군들. 다시 돌아와서 이 공단의 의미, 위상 사진을 볼게요. 2007년 14세는 이 팀한테 진짜 좋았죠. 3년, 4년, 5년, 6년 뭐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개성은 진짜 로또가 맞았어요. 2007년 14세는 마치시고 서울로 귀향하시다가 개성을 들리셔서 방면으로 오셨어요.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민족이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최전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은 그냥 제품이 아닙니다. 평화의 제품,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긍심을 심어줬어요. 누구에게? 남측의 기업, 주재원들, 노동자들, 북측의 수많은 노동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바로 평화를 만들고 있다. 통일을 만들고 있다. 남측 대통령의 그 이야기는 눈물나게 고맙죠. 더욱더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가 덜컥 2달 만에 정치문이 교체되면서 급전직하 개성공단은 완벽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비정상화가 됩니다. 아침에 보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개성공단 입구에 남측의 차량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행검사소 앞에서 수천 대의 차량들이,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들이 출퇴근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화물차들은
아침에 온 부자재를 싣고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완제품을 싣고 나갑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통행경사서 쭉 돌게 됩니다. 이 경인선 철도는 꼭 알고 계십시오. 이미 2007년도에 서울과 신의주 경인선 철도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거 경인선 철도 연결하고 남측의 문산과 개성공단 입구 공동까지 하루에 왕복 2회 기차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루에 왕복 2회. 개성공단에 물류가 많아지면 철도를 통해서 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2007년 14선언 때 합의를 하죠. 2008년 북경올림픽에 남측의 응원단을 서울역에서 우리 기차에 실어가지고 평양 가서 그 기차에 북측의 응원단 실어가지고 남북의 공동 응원단이 그 기차를 타고 신의주, 단동, 북경까지 간다라는 합의를 했어요. 그런 합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명박 정부가 깨버렸죠. 수많은 합의들. 그 14선언은 말입니다. 남과 북이 가장 디테일하게 많은 경제협력과 교류협력과 사안들을 합의했던 선언이고 합의인데 단 하나도 실천된 게 없어요. 누가 깼죠? 이명박 정부 깼죠? 우리가 깬 거죠. 다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전거로 출퇴근했던 북측 노동자들 전체 5만 5천 명의 북측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출퇴근했던 노동자가 약 3천 명. 나머지 5만 2천 명은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현장에서는 관리원입니다. 관리원의 버스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북측 노동자들 출퇴근할 때 모습인데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이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러 나갑니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약 5만 명이 쫙 도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그리고 퇴근 행렬. 개성공단에 가면은 이 정배수장 위치에 있어요.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직선거리를 600m, 700m 내려다 보면서 그들이 들어오는 모습, 나가는 모습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이렇게 남과 북이 통일을 만들어가겠구나. 진짜죠. 그렇잖아. 엄청난 장관이, 어마어마한 장관. 신발업체는 3,000명이 근무했던 남과 북이 같이 일을 합니다. 14년간 같이 일했어요. 같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아요. 같이 일하면 그냥 친해져요. 그냥 매우 친해져요. 진짜 친해져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받들이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썸을 타고 간혹 가다가 사랑을 해요. 비극이. 저는 주로 이 간혹 가다가 발생하는 이 일을 끊는 역할을 했어요. 왜? 사고예요. 냅두면 사고예요. 여기는 100만 평이에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발생해요. 큰일이 감당 안 돼요. 어떤 일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면 탈북시킬 거예요. 중국으로도 북쪽으로도 물량 싣고 화물차 나올 때 컨테이너에 안에 구조물 설치해가지고 눕혀가지고 나오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측에 나오면은 대형 스크린에 쫙 가면은 사람이 누워있어요. 집에 또 보내야 돼요. 이게 다 사고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개성공단에서 보편적이진 않지만 가끔씩 사랑도 하더라고요. 어떤 곳일까요? 이미 매일매일 평화가 만들어지고 이미 매일매일 통일이 만들어지는 기적의 공간이에요. 몰라서 들어갔잖아요. 다. 개성에 대해서 북측에 대해서 뭐 교육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본사에서 개성지사로 가라 하면 인사방에는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울고불 말도 아니에요. 집에서는 그거 왜 가냐 네가 위험한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북측을 한단 말이고 회사를 때려차라고. 야야 후지와 그 개성 북측을 나눠 불안하다 안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측 언론만 보고 있으면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근무를 해요.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개성에 근무했던 대부분의 남측 주재원들은 100% 무조건 다시 개성 가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무하는 동안 다 세뇌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만나봐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나눠봐야 돼요. 사회주의 윤리를, 사회주의 도덕을,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치 규범을, 사고방식을 같이 묻고 떠들고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나중에는 진짜 분단이 뭐고 이거 장난도 아니고 미친 거 아이가? 다 이래 돼버려요. 진실을 본단 말입니다. 진실을. 이 남측 주재원들의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심경의 변화를 남측에 있는 가족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싸웁니다. 이 사람은 그가 근무하면 이상하게 됐다. 진짜예요. 개성에 근무했던 남측 주재원들 말입니다. 남측에 내려오면은 처음에 친구들 만나면 말입니다. 야, 니 뭐 개성 갔다며? 어떻더노? 폭척 새끼들 괜찮더나? 해코지 안 하더나?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설명해줘요. 뭐 어떻고 저떻고. 한 2달 후에 만나요, 다시. 요즘 어떠노? 뭐 잘 돌아가나? 그때부터 뭔 얘기를 하면은 개성 주재원하고 이 사람의 남쪽 친구들하고 투닥투닥 싸우기 시작해요. 세 번째 만나면 대판 싸워요. 그게 아니고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웃긴 개성 같은 거 이상하게 됐다. 네 번째는 안 만나요. 결코 안 만나요. 왜? 해석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개성공단 사람들은 남측에 내려와서도 개성공단 사람들끼리만 술 먹어요. 슬픈 이야기. 진짜 슬픈 이야기. 왜? 체제로서 분단은, 처음에 체제로 분단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늘 보도하잖아요. 그 보도에 대해서 개성에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라고 해요. 그게 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야, 사실 말해 막 이러면은 이 새끼 이거 웃긴 거 아니야. 이게 싸워요. 그래서 포기해요. 이게 체제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잘 못하실 거예요. 직접 만나서 겪어보고 대화하고 생활해봐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학자들한테 한 이야기, 북한 학자들한테 책은 다 덮어요. 보지 말라고. 관념, 팩트 자체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해봐요. 제일 빠른 방법이죠. 만나면 동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사랑, 참 슬픈 사랑이 많았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빼놓는지 아세요? 주로 남쪽 주재원들은 일주일, 2주일 근무하고 나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간단 말입니다. 나왔을 때 월요일날 딱 들어가면 개성단 들어가기 전에 남측 CIQ에서 출입을 딱 리젝트 나와요. 보세요. 거부해요. 16만 되겠는데 이런 일 없어요. 내가 신고 됐습니다. 왜 이러니까? 어디 한번 가보라고 저. 그 회사에 북측 사람 적절치 않은 관계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절대 아니래요. 진짜 아니라고. 우리 그런 사이 아니라고. 그냥 동료일 뿐이라고. 절대 맞아. 이런 거죠. 쟤들 말이야. 썸을 넘어서 조금 심각한 거 아니야? 조금 심각한 거 같지 않아? 이럴 때 회사 동료들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야기합니다. 냅두면 사고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출입이 거부되면 이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편지를 좀 전달해 달라고부터 별의 별짓을. 이자 앞으로. 그게 최고다. 그래서 우리끼리 개성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거든. 진짜 사랑하거든. 머리에서 지켜봐.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정도로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낄 만큼 이곳은 남과 북이 쉽게 친해지고 쉽게 어울리되는 곳이더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함께 일어나는 공간들입니다. 함께 했던
남측에서 유통되어졌던 전체 의류의 약 30%, 우리 학생들 교복의 35%,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모든 속옷, 란제리, 남측에서 유통되어졌던 전체 속옷의 약 85%가 개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추적점이다. 고퀄리티를 부담하는 고가의 옷들은 대부분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싸다는 옷들은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잘 만드니까. 조금 이따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부천공업, 백색 가전, 전장 들어가는 와이어 이런 거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남편 이해제고 품질과 납기는 기업의 생존주의다. 북측 사람들이 최초에 저 의미를 알았을까요? 품질, 납기, 생명, 무슨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노동은 말입니다. 사회주의 노동은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할까요, 약할까요? 노동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노동도 아닙니다. 노동 강도가 진짜 약합니다. 자, 운영의 노동은 뭡니까?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마른 수도 짜야 되잖아요. 다 불법이에요. 큰일 나요. 국가가 정한 계획 생산이 있어요. 그거 그냥 대충 해도 다 채워요. 부가가치 창출, 이윤 창출이 노동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계획 생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최초에 기업들이 남측에서는 컨베이어 시스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기술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쫙 시스템 설명해서 영상을 틀어줘요. 이렇게 기술 교육 라인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막 돌리면 북측 사람들이 항상 물어줘. 야, 이거 화면이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북측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있어요. 남측 사람들 너무너무 미친 듯이 일한대.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강도는, 우리는 그것이 상식이지만 진짜 노동 강도가 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북측 사람들 우리가 일 시켜보면 처음에는 40%, 50% 밖에 안 나옵니다. 이들의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데 평균 1년, 2년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 그런데 노동의 동기부여 때문에 다 되더라고요. 똑같은 민족입니다. 자, 북측 노동자들에게 너 일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방법 뭘까요? 도와달라. 거의 진짜 수준이 높습니다. 비슷한 얘기 맞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은 말입니다. 노동의 자극, 노동자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정치 도덕적 자극을 우선시합니다. 2차적으로 물리적 인센티브제를 써요. 첫 번째는 정치 도덕적 자극. 우리는 노동 생산도 어떻게 합니까? 돈 주면 되잖아요. 돈이면 되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북측 노동자들한테 개성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일하다가 몇 달 만에 처음 장을 해요. 처음 장을 할 때 모임을 한번 말이야. 오늘 말이야. 갑자기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한 2시간만 일 더 하자. 그럼 내가 시간당 돈 좀 더 줄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 집에 가버립니다. 진짜예요. 맞아요, 이거. 그게 노동의 문화라는 거예요. 사장 선생은 우리가 돈입니까? 설명하면 그거 하면 되지. 굳이 그 돈을 더 준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이런 문화 자체가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잖아요. 그들은 돈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 왜 합니까? 제가 지난번 북측 사이 얘기할 때 얘기했죠. 우리는 직장 왜 나갑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잖아요, 직장에. 북측 사람들한테 기업소든 공장이든 협동농장이든 어디든 나가서 붙잡고 직장에 왜 나갑니까? 물으면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단 한 명도 가서 뭐 이래서 먹고 살아야죠. 이런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왜 직장에 출근할까요? 그것은 그 국가가, 그 인민위원회가, 그 당이, 그 공동체가
자기에게 맡긴 공적 임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공동체가 나에게 맡긴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나의 생활을 책임진다. 그게 생활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자기는 노동을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동은 사고 파는 임금의 가치관 개념이지만 북에는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노동을 사고 팔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치 도덕적 자격이 중요해요. 그러다가 좀 더 필요하면 인센티브에 물적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런 걸 알면 일이 굉장히 쉬워지고 됐고 돈 좀 더 줄게 일해라 하면 지금 다 가버립니다. 그런 북측의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질서 방식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일을 시키려면 돈 더 달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도와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변화들이 개성에서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희 씨가 패션 모델들하고 개성에 들어와가지고 개성공단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북쪽도 보고 문화의 상호 교호 작용.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서로가 서로 배워가는 과정. 왜 싸우죠?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갈등에 빠지니까, 갈등하니까. 왜 갈등하죠? 오해해서. 오해할 일이 없고 이해하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나쁜 새끼들, 찌질한 놈들, 루즈들 혐오했는데 만나보니까 또 이거 참 간단치 않아요.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왜 분단체제는 북을 혐오하게 하고 적대하게 하고 정오하게 할까요? 화해하고 협력하고 나눔하고 배려하고 관용 포용할 수 있도록 한푼도 온 건데 왜냐? 정당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죠? 분단체제의 본질적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 상태가 끝나지 않았다. 휴전협정 체제. 휴전협정 체제는 전쟁 상태가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주의이기 때문에 북은 정치 군사적으로 에너미, 적이에요. 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관념상 그들은 동포예요. 이 분단체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데 이 분단체제의 악순환을 계속 살 것인가? 그럼 저기는 그러면 돼요. 이걸 이제 끊고 평화의 질서 속에서 함께 평화공동, 평화번영 진짜 우리끼리 잘 살 것인가? 그러면 동포라고 불러야 돼요. 분단 기득권 세력은 끝까지 적이라고 그러고 동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체제이죠. 전쟁적 상태의 이 휴전체제를 종전 평화협정을 빨리 바꾸고 종전이 되면 적대가 사라지고 전쟁이 끝나고 북은 오롯이 동포가 돼요. 종전이 되면 소위 말하는 국가구함투입이 조립할 수가 없어요. 왜?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적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왜 종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70년 전쟁 상태를 양간에 끝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종전은 말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간의 불평등 관계의 거의 본산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소파, 주한미군 주둔구지협정, 방위협정 진짜 많은 불평등들이 구조적으로 강요되잖아요.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전쟁적 상황을 상정하고 맺은 거예요. 53년 10월에. 70년이 지났어요. 그럼 다시 개정하면 되잖아요. 종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내자. 누구를 위한 전쟁인데 이거? 누구를 위한 분단이야? 누구를 위한 전쟁이야? 야, 종전을 해야지. 전쟁은 좀 끝내자. 이건 미국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 생존권적인 주권적 권리로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해버려야 돼요. 미국한테 전쟁 끝내도 될까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끝나서 우리 전쟁 안 해. 누가 전쟁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 우리다. 휴전협정? 우리 이 땅의 주권 위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전쟁 끝났어. 라고 선언해버리면 미국이 아니야 전쟁해야 돼. 그래 너네들이 분단 세력이고 너네들이 전쟁 세력이었지. 자명해지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들은 올해 안에 종전 선언하기로 합의했어요. 미국이 반대해서 못했죠. 이제는 국민들이 그래 종전은 해야지. 국회에 종전 결의안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요. 전쟁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쟁을 끝내는 걸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전쟁의 볼모입니까? 국민은 국가의 목적인데, 정치의 목적인데, 이 국민들은 전쟁의 볼모로 삼는다? 분단 체제니까 가능한 거겠죠? 종전의 문제는 그만큼 절박한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단초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전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가시를 즐기는 북측 노동자들입니다. 대부분 진짜 좋아합니다. 이들은요, 이 집단주의 조직은 한 5분만 있어도 막 배구 시작합니다. 북측에 소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무상 의무 교육입니다. 12년간 가장 많이 배우는 과목이 뭘까요? 수업 시수가 가장 많은 거. 예? 수학, 화학, 기술. 수학, 화학, 기술. 소학교를 10년 무상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면 말입니다. 기본 악기 2개 정도는 다 다룰 줄 압니다. 기타는 거의 대부분 다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다 거의 대부분. 피아노 이런 것. 학교 교육 속에서 조금도 허투루 그냥 시간 안 보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자잖아요. 그냥 뭐 자야 되잖아요. 네, 체육회 하는 때 모습입니다. 생김새가 좀 다를까요? 지나보세요. 똑같아져요. 누가 북측 사람이 나중에 분반에 구분이 안 돼. 처음에야 그렇죠. 누군가 공창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공차고 토요일날 막걸리 갖다 놓고 같이 아버지는 그리고 애는 직장 동료로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평화고 그게 통일입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뭐 굳이 큰 거창한 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시작하는데 북측의 사람이 다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래요. 그래 참 안 된다고. 군수를 둬요. 네가 참아라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배구 시합을 하다가 인이다 아웃사를 그렇게 싸워요. 인 아웃은 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합 심판은 아주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멱살로 바로 내려갑니다. 진짜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뒤끝이 없는데 그런 일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협상하던 모습이고요. 매일같이 4건, 5건씩 협상했고 김영철 씨 아시죠? 환불이 제재 대상입니다. 대상 와가지고 그냥 기업 찾아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기업 생산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내두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기업을 함께 찾아다니면서 그랬던 시간들. 저는 국방연의 정책복지인데요. 김정일 국방이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오라 했던 시간들. 남북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점심 먹고 직원들 같이 모여서 사진 찍고 놀던 모습이죠. 함께 했던 남북이 일상이죠.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착합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담백합니다. 맑아요. 이 흰소리, 농담, 음담 해설 진짜 잘합니다. 놀라울 만큼. 남쪽 사람들이 뭐 옆에 가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비롱하듯이 이야기 한번 해봐요. 말로 봤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북측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억압, 폭압, 통제 체제를 달 것이다. 엄청난 신화입니다. 통제 체제? 그건 당연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상식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뭐 믿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 북측에 그 뭐 저 원빈하고 현빈하고 뭐 이렇게 뭐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늘 북측이 저걸 보고 분명히 항의하겠다 싶었어요. 엄청 항의하겠다 싶었어요.
남측에 내려와 있는 저를 자주 찾아오는 탈북자들이 있어요. 40-50명 됩니다. 심심하면 옵니다. 위무가 될 곳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여행간에 와서 술을 먹고 밥을 먹다가 야 누구야? 너 요즘 이거 사랑의 불시합 보냐? 보죠. 짜증나 죽겠어요. 왜? 그게 뭐예요? 그거 다 거짓말 이런 게. 묘사되어지는 게 국제로 굉장히 통계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랑의 불시합이 다 끝나고 종방되고 나서 북측이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어요. 좋은 시기에 이게 지금 이런 드라마도 아무리 영화나 드라마일지라도 아무리 각색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너무 이상하게 포괄적인 통계체제로 했다 해서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만든 제작진들은 태극기 무대한테 국가법으로 보수당했어요. 참 요지경이죠. 이거는 그냥 만나봐야 됩니다. 대화해봐야 됩니다. 직접 겪어봐야 돼요. 적대적 분단체제가 악마화했던 악의 화신으로 가르쳤던 그 많은 것들이 참 가담차는 것들이었고요. 개성에 머물던 진짜 많은 남측의 주재원들이 대부분 다시 개성에 왜 가고 싶어 하는지 시간이 되실 때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가고 싶은 개성공단 개성은 주재원 한번 쳐보세요. 원래 10편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개성 이사장 그만두기 전에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남측의 일반 회사들 주재원들 10명을 개성에 대해서 한번 회고를 해보라고 했어요. 100%다 들어가겠다는데요. 보면은 뭐 패밀리마트, 점장부터 식당에 뭐 주인부터 많은 사람이 나와요. 회사 사장도 나오고 법인회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개성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국정 노동자들에게, 국정 동료들한테 그리워 편지를 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게 참으로 간단치 않은 공간이었구나. 매일매일 평화가 통일이 만들어진 기적의 공간 맞았구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게 어두워서 생일 축하 케이크를 이렇게 잘라주고 떡을 나눠 먹고 이러는 거예요. 같이 생일 점심 때 나와서 그냥 놀다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송년회 할 때 모습입니다. 송년회. 아득한 시간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 정책 결정단에 있는 그들의 인식의 오류 한계가 과감하게 5초 나오기 때문에 내지는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개성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악성을 만들고 있죠. 예, 개성단의 모습입니다. 타가소인데요. 제가 가장 예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마지막 나올 때 이 협사를 끝내고 나왔었거든요. 개성공단 5만 5천 명의 북청 노동자 중에 1살 미만의 진짜 영아 있죠. 1살 미만. 그 아이가 있을 때 약 7, 800명이 항상 있었어요. 얘들을 오전, 오후 가서 엄마가 직접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단 안에다가 타가소를 만들고 젖먹이 엄마들 1살 미만 애들 거기 따로 관리하고 가게 하고 그 타가소를 만들었던 직접 협상에서 타결까지 했었던 그래서 그 타가소 만들어 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타가소 가서 애들 보고 있던 애 하나 돌면 다 오고요. 한 명이 깨면 다 깨고 온단 말입니다. 그 타가소 지금도 눈에서 나옵니다. 예, 이게 송악산인데요. 얼굴이 보여요. 누워있는 엄마 영상하고 있어요. 코, 목이 있죠. 북측 사람들은 송악산을 어머니산이라고 합니다. 북측의 발음대로 하면 오마니산입니다. 우리는 송악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측은 상투적으로 오마니산이라고 합니다. 남측 도락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과 개성시의 모습입니다. 송악산이 시작되고요. 평화의 공단입니다. 경제의 공단이고 안보 통일. 자, 평화는 아시겠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경제는 어땠을까요? 세계 최고의 경제입니다. 우리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특혜였어요. 누가 준 특혜죠? 우리 기업들한테 우리 정부가 준 특혜가 아닙니다. 북측이, 땅, 임금. 어떤 측면에서 저임금 노동력, 고품질 생산성, 책임감.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북측 노동자들이 2015년 기준으로 남측에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데리고 쓸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노동자 10명에서 13명을 써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한 명 한 명이 남측의 기술자보다 더 일을 잘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북측 노동자들은 말이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이직률 0%. 숙련도가 높아져요. 고품질 퀄리티를 보장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14년간 반만 깎은 사람 봤어요? 계속 있어요. 처음에 방 하나 깎는데 한 1분 30초, 나중에 13초 만에 칼은 따겠고 말하면서 이게 달인이죠. 숙련도 임금 인상이 5% 묶여 있어요. 노동제도 이 많은 것들. 자,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죠. 북측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노동을 수탈당했을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북측 노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 일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의 평화를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이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잘 되어야 남측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개인적 가치는 없어요. 공동체 가치하고 개인적 가치를 결부시켜요. 무슨 뜻이냐?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충돌하면 대부분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죠. 북측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퍼센테이지를 내보려고 질문을 했어요. 대부분 여기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다를 수가 없어요. 개인적 가치는 공동체의 가치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공동체성의 집단주의라는 거예요. 집단주의는 전체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 규범의 다름들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관세, 기동성, 물류,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민족 정신 이런 것들, 이것이 북측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엄청난 생산성, 기업들이 이윤을 엄청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개성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개성공단, 대성공단 전 어디 없다. 이 두 문장은 남측 입주기업 사장님들이 늘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개성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그건 사실은 민망해요. 비교할 게 없어요.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이거 1억 원 대비 국채가 570만 이런 것들 최소한 베트남보다 5배를 더 벌더라고요. 1.5배도 많잖아요. 5배 간단치 않죠. 개성공단 2016년 2월 10일 닫았어요. 딱 하루 만에 닫아버렸죠. 2016년 2월 10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 설 연휴 쉬러 내가 있었어요. 설 연휴 쉬고 다음 날이면 다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중단 못 들어갔어요. 다친 줄도 모르고 내려왔다가 인사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개성에 당직 썼던 사람들. 다음날 그냥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오는 모습. 고정자산 중심으로 고정자산, 설비, 부동산, 공장, 고정자산 중심으로 남측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은 14년간 6억 달러밖에 안 돼요. 6, 7억 달러 정도 됩니다. 14년간 개성에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약 500억 달러에 83배. 제가 늘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금액의 딱 10%라도 남북 경협에 평화경제에 넣을 수 있으면 우리 경제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이 영세업종 말고 중견기업들,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를 초월했기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우리를 잠식하는 엄청난 경쟁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 저성장에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제조업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기술 경쟁력 좋죠. 근데 그 기술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물리적 경쟁이 남북 개념을 하면 돼요. 남북 개념을 하면 무조건 그 순간 중국의 제조업 경쟁을 다시 압도할 수 있어요. 이건데요. 이미 중국은 일본을 능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평균. 미국도 제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 경쟁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 때문에 우리가 수출 경쟁이 약화 때문에 제조업 경쟁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 남북 경쟁. 물리적으로. 마찬가지. 4.4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만만치 않죠. 중국을 진짜 상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손을 잡아야 돼요. 평화경제, 남북협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에곤 바우, 독일 통일의 주역입니다. 일본의 주장의 동방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5년도에 개성공단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해봤지만 개성공단 같은 상상도 좀 됐다. 즉 개성공단 방식 이런 걸 경협을 상상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통일을 따르면 그렇고 남북 개혁 개성공단 방식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진행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에 국가적 통일이다. 한국의 통일은 개성공단의 즉 경제협력의 방식이 최고인 것 같다. 독일도 못했는데 당신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공간이 두 개, 세 개가 생기면 진짜 김일성 국방위원의 말처럼 통일이 신호가 있겠다. 이게 독일 통일의 주역 에곤 바우의 평가예요. 근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 나쁜 뉴스 회사들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 가치를 몰라요. 알면 보이고 모르면 한 발짝도 못 나가죠. 인식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에곤 바우의 평가들을 우리는 14년간 개성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만나면 된다. 아무것도 좌우기만 하지 마라. 만나면 된다. 자신이 있어요. 직접 해봤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인데 지정의 감옥을 지경의 바다로 바꾸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에 GFP, 글로벌 5하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 경제력은 9위, 물론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하고 진짜 피라미드 구조죠. 왜 약소국가이죠? 그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지고도 우리가 약소국가인 것은 분단된 채 우리끼리 싸우기 때문에 약소국가예요. 정치 군사적인 이 지정의 감옥을 지경의 바다로 바꾸면 남과 북이 경쟁을 하면 그 순간 이미 중견국가예요. 그리고 그 시너지는 일본도 중국도 감히 함부로 못하는 일본이 끝끝내 한반도를 분단체제로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 뭡니까? 그게 일본의 전략이에요. 일본의 국익이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가 되버려요.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일본 문제를 풀면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중국 문제를 풀면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면 중국, 일본 외교적으로 진짜 많은 사안이 있죠. 남북이 함께 풀면 그들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지정의 감옥을 지경의 바다로 바꾸는 비기인데요. 지중해의 정중심에 이탈리아가 있는 것처럼 동북아시아 해안을 거꾸로 걸어갔을 때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 허브예요. 정치 군사적 적대를 넘어서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서 실제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남북을 중심으로 미일 중러 6자가 동북아 평화구상 속에서 함께 윤인하자.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는 한반도의 분단 체제, 남북의 희생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하고 남북이 중심돼서 미일 중러 6자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한다라면은 6자가 다 윤인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살 길이, 국민의 행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 드립니다. 개성공단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성에 있는 단순한 공단이 아니라 남북 경협, 평화경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